서울의 보류한 강남구에 위치한 강가하우스는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요하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번듯한 대문 너머로 펼쳐진 넓은 정원과 대리석 바닥의 대저택은 이곳의 주인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 집의 주인, 강도연 회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강산그룹의 대표였고 그의 아내 임지우는 유명한 전시 기획자이자 방송에도 얼굴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딸 강효린, 7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미 2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낸 어린 소녀였다. 한서진은 그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출입문 인터폰을 눌렀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3년 전 어린 시절의 건강 문제로 치료비가 필요했던 그녀는 난자 기증에 참여했고 이후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측을 통해 특이한 의뢰를 받았다. 특정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조건을 가진 기증자를 찾고 있었고 그녀가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의뢰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 아이를 직접 돌보는 도우미로 고용된 것이었다. 어서 오세요. 한서진 씨 맞으시죠?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의 중년 여성, 조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따라오세요. 아가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고요함 속에 어떤 감정들이 숨어있는 듯했다. 그녀가 조심스레 거실에 발을 들이자 한 소녀가 계단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짙은 눈동자, 그리고 조용한 미소. 안녕하세요. 저는 강효린이에요. 여린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어른스러웠다. 안녕, 여린아. 난 한서진이라고 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서진은 조심스레 인사하며 다가갔다. 여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 순간 고요한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여린아, 방으로 가 있을래?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임지우였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오며 서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냉랭한 표정. 도우미로 오신 분이시죠? 네, 한서진입니다. 앞으로 여린이 돌보게 되어서 인사드리러.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건 회장님이 정한 일이니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제 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돌보러 온 것뿐이었지만 그 이상의 긴장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오후 여린과 첫 산책을 나섰을 때 소녀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줌마, 혹시 나랑 오랫동안 있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린아. 아줌마는 내가 괜찮을 때까지 옆에 있을게. 소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줌마 손이 따뜻해서 좋아요. 엄마 손은 항상 차가워. 그 말은 서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여린은 말이 없었지만 아주 많은 것을 느끼고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아이였다. 며칠 뒤 여린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긴급 수혈이 필요했다. 가족 중 누구도 혈액형과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당황했고 시간이 급박했다. 기증자 기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등록된 난자 기증자 중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은 분이 계십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금이라도 그분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그 기증자가 바로 서진이라는 것을 몰랐다. 병원은 비밀 유지 때문에 서진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뿐이었다. 서진은 고민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며칠 후 여린이 무사히 퇴원했다. 그러나 임지우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병원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유전자, 일치율, 혈액형, 그리고 병원 기록. 모든 것이 한서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서진을 불러 앉혔다. 당신, 혹시 뭐는 전 난자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서진은 당황했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그 아이, 강효린, 당신이 기증한 난자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서진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임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라고 믿지 않아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여린이 계단 위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려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집에 가지 마세요.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아이는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강효린이 퇴원한 후 강가하우스는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낡은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이태로웠다. 한서진은 여린 곁에 머물며 식사부터 놀이나 공부까지 정성껏 돌봤다. 여린은 점점 밝아졌고 자주 웃었다. 이전에는 없던 웃음이었다. 하지만 임지우의 눈길은 여전히 날카롭고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다. 서진 씨, 어느 날 아침, 임지우는 서진을 부엌으로 불렀다. 그녀는 차를 따르며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도현 씨에게 들었어요. 당신이 헌혈자일 뿐 아니라 난자 기증자였다는 것도. 서진은 침묵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아이가 당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고 나니까. 복잡하네요. 임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요. 여린이는 내 딸이에요. 내가 열 달을 품고 고통을 감내하고 낳은 아이예요. 네, 여사님.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린이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불편한 거예요. 임지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린이와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그 아이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 혼란의 원인이 당신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날 밤, 서진은 여린이 잠든 방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모른다. 모르고 자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린의 눈빛은 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깊고 맑았다. 며칠 후, 강도현 회장이 퇴근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네, 회장님. 지우가 좀 예민하죠. 그 사람은 여린이 일에는 누구보다 민감해요. 하지만 당신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단지 두려운 거죠.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어쩌면 여린이 당신을 진짜 엄마처럼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요. 그 말은 서진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녀는 여린을 위해 어떤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선일까? 고민이 깊어졌다. 며칠 후 여린이 유치원에서 작은 사고를 당했다. 미끄러져 팔을 다쳤고 교사는 즉시 서진에게 연락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서진은 여린을 끌어안고 안도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아줌마, 무서웠어요. 여린은 그녀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괜찮아, 여린아. 이제 괜찮아. 그 장면을 강도현과 임지우가 목격하게 되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임지우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다. 그날 밤 그녀는 침실에서 도현에게 말했다. 나 여린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서진 씨가 여린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아이는 이제 뭐든지 그녀와 먼저 공유해. 나보다 그녀를 먼저 찾아. 당신은 어머니잖아.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느껴져. 그 애가 나와 있을 땐 조용하고 서진 씨와 있을 땐 웃어.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도현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알았지만
동시에 딸의 웃음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그 주 주말, 집에서는 가족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도현의 어머니, 즉 여린의 친할머니가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물로 가족 간의 관계에 매우 예민했다. 서진 씨가 이 집에서 일한다는 건 들었지만 너무 가까이 두는 건 곤란해. 할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임지우에게 속삭였다. 아이한테 혼란만 줄 뿐이야. 어머님, 그건. 게다가 그 아이, 서진이라는 그 여자. 그녀가 여린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며. 임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대화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진을 겨누고 있었다. 서진은 식사 후 주방에서 조 여사와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여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나가래요. 싫어. 아줌마랑 있고 싶어. 임지우가 딸을 억지로 방으로 데려가려 하자 여린은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서진 아줌마가 엄마면 좋겠어. 그 말은 식탁에 남아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임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만두세요. 당장. 여사님. 그 아이가 나보다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서진은 집 몇 개를 챙기지도 못한 채 강가 하우스를 나왔다. 임지우의 단호한 말이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다. 당신, 그만두세요. 당장. 그 말은 서진의 가슴 깊숙한 곳에 비수를 꽂은 듯 아팠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마지막으로 들려온 여린의 울음이었다. 엄마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붙이는 아이의 목소리. 그 울음은 그녀의 등 뒤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비탈진 언덕을 내려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손에 쥔 휴대전화가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한미랄었다. 언니, 왜 이렇게 늦어? 괜찮아. 서진은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결국 짧게 적었다. 오늘 집에서 나왔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버스가 도착하고 서진은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들이 이상하게도 먼 나라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시선을 창가에 둔 채 끝없이 흔들리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다. 강가 하우스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여린은 방 안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임지우는 아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여린은 계속 밀쳐냈다. 아니야. 엄마 말고 아줌마. 아줌마 불러줘. 임지우는 눈을 감았다.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렵고 화가 나고 서럽고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웠다. 남편 강도현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다. 지우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가 날 다시 엄마라고 부르겠어. 도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도 아이에게 조금 더 마음을 보여줘야 해. 임지우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서늘한 눈빛. 그 눈빛 안에는 억울함과 상실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모르지. 나는 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어떤 고통을 감내했는지. 그런데도 지금은 그 여자가, 그녀가 엄마인 것처럼 보이잖아.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임지우의 말 속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린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왔고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여린은 밥도 먹지 않으려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소녀의 깊은 침묵은 집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조 여사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여린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서진 아줌마 올 때까지 안 먹을래요. 그 말에 임지우는 입술을 까물었다. 조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도현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 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린이가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제 내쫓긴 사람이 다시 돌아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려린의 상황을 생각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강가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문 너머에서 뛰어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려린이었다. 아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진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아줌마,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갔어요. 서진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려린아. 아줌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임지 울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서진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명백했다. 조 여사, 려린이 데리고 방에 좀 가줄래요? 려린은 소리를 지르며 서진을 붙잡았다. 싫어. 아줌마랑 같이 있을 거야. 아줌마 또 가면 어떡해? 서진이 아리의 손을 천천히 풀었다. 려린아, 아줌마 금방 올라갈게. 조금만 기다릴 수 있지. 려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 여사가 아이를 안고 데려가고 난 뒤 두 여성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임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말에 서진은 놀라 눈을 들었다. 임지우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아이를 잃을까 봐 두렵고 아이의 마음을 잃을까 더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하고 더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 때면 차갑게 굳어버린 내 손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돼요. 서진은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지우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차갑게만 보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는 여사님의 자리를 빼앗을 생각 없습니다. 려린이는 여사님의 딸이에요. 저는 그저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지우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이 아이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는 당신만 찾고, 당신만 믿고, 당신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서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임지우는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난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그러나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때 조 여사가 급히 달려왔다. 부인님, 큰일 났습니다. 려린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순간 두 여성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려린아, 둘은 거의 동시에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위에서 려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겁고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이건 단순한 열이 아니에요. 아이 상태가 이상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임지우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씨 불러와.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 강가 하우스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더 큰 고통의 시작이자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첫 번째 전조라는 것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강가 하우스의 고요한 새벽을 갈랐다. 임지우는 서진의 폼에 안겨 정신을 잃은 려린을 바라보며 손끝을 떨고 있었다. 강도연은 구급차 문을 잡은 채 서둘러 탔다. 서진은 이미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체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려린아, 아줌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라. 의료진이 려린의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고 수액을 연결하는 동안 임지우는 문득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조차 흘릴 틈 없이 침착하고 단단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위로가 되면서도 서글프게 다가왔다. 어째서 이토록 흔들리지 않는 걸까? 어째서 내 아이가 저 여자 앞에서 더 안정을 찾는 걸까? 병원에 도착한 후
여린은 곧바로 소환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즉각적인 검사를 시작했다. 고열, 구토, 급성 복통, 단순한 감기나 열감기라고 보기에는 이상했다. 피검사, CT, 초음파가 순식간에 이어졌고 긴 시간 끝에 의사가 다가왔다. 급성 장염이지만 탈수가 심각합니다. 며칠 전부터 체내에 염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안도의 숨이 병실 안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강도연은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고 임지우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서진은 문 밖으로 조용히 나왔다. 병원 복도는 새벽의 공기처럼 싸늘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벽에 기대에 숨을 고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서진 씨.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강도연의 어머니, 즉 여린의 친할머니 백혜숙이었다. 회장님, 어떻게? 지우에게 연락이 왔다.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할지는 분명하니까. 백혜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처음에 당신을 이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조용히 청소나 하던 여자가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들어온 건 명백한 선 넘음이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시선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백혜숙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지우는 나와 같은 여자야. 자존심이 강하고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사람이지. 그런 여자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계속 이 곁에 있으면 우리 지우는 무너져. 그리고 그건 곧 여린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하지만 서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린이는 제가 곁에 있길 원해요. 제가 떠나면 다시 망가질 거예요. 백혜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따뜻함, 부드러움, 상처를 돌보는 능력. 그런 걸 다 가진 사람이 의도치 않게도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어. 그 말에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괴하고자 한 적은 없지만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몰랐다. 지금 이 아이가 회복되면 떠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 존재가 상처가 된다면 더는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여린이가 괜찮아질 때까지만은 곁에 있을 겁니다. 백혜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말 꼭 지켜. 그리고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 후 여린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병실에서는 조금씩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강도연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딸의 회복을 지켜보았고 임지우는 서진과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여린 옆에서 서진은 손수건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낙서를 발견했다. 작은 수첩의 한 구석에 아이가 그린 그림. 거기에는 자신과 서진, 그리고 큰 X 표시가 되어 있는 임지우의 얼굴이 있었다. 이건 뭐지? 그림을 들여다보던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애정이 아니다. 아이는 거부를 하고 있었다. 엄마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임지우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 그림을 발견했고 그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림, 너한테도 보여줬구나. 서진은 입을 열었다. 여사님, 이건 그냥.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해요. 아니, 잊으려 하고 있어. 임지우는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당신을 붙잡고 있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조차도 여린의 상처가 이토록 깊을 줄은 몰랐다. 임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 씨,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그녀의 질문은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처럼 병실에 맴돌았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임지우의 손을 잡았다. 함께해요. 어린이를 위해 우리 둘이 함께 지켜줘요. 엄마인 당신과 곁을 지켰던 제가 함께라면 어쩌면 아이는 치료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임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기가 고렸다. 병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두 여자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했다. 아직은 작고 불안정한 틈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려리는 다시 강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직은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유치원은 잠시 쉬고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저택에 들어서는 순간 임지우는 무언가 낯선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다. 엄마, 나 방에 가고 싶어. 려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서진의 손을 찾았고 임지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서진 씨가 같이 가줄래요? 네, 러사님. 서진은 조심스럽게 아리의 손을 잡고 2층으로 향했다. 임지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실에 앉았다. 김 시장이 조용히 다가와 차를 내렸다. 회장님은 오늘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네요. 혼자 남은 거실은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여유롭고 당당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도 달랐다. 문득 그 옆에 액자 속 여린의 아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는 엄마를 보며 웃고 있었다. 저 미소는 지금의 여린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시간 여린의 방에서는 조용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인형이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이름은 구름이야. 아줌마 닮았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을 쓰다듬었다. 응, 아주 귀엽네. 구름이도 너랑 친해지고 싶대. 아줌마, 있잖아. 여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아빠가 말하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서진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행복한 가족이란 서로를 걱정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엔 다시 손을 잡는 사람들이야. 그럼 엄마도 나랑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그 말에 서진은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여린의 작고 연약한 몸이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엄마도 널 정말 사랑해. 다만 가끔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뿐이야.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서재로 불려갔다. 강도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진 씨 여린의 퇴원 소식에 장학재단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들 놀라고 감동받았죠. 기증자의 헌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 이상이었어요. 강도현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와도 대화를 나눴어요. 서진 씨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서진은 무언의 긴장을 느꼈다. 지우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감정이 복잡하죠. 당신을 질투하면서도 감사해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여사님을 이해하고 싶지만 여린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많아요. 그 마음 지우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택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다. 임지우는 여린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서진은 한 발 물러나 뒤에서 지켜보았다. 서툴고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여린은 천천히 엄마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같이 해볼래? 퍼즐 조각을 내미는 여린의 손에 임지우는 순간 울컥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서로를 향한 다리가 천천히 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이 요출 후 돌아왔을 때 저택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 실장이 다급히 달려왔다. 서진 씨, 지금 여사님과 여린이가 크게 다퉜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린 양이 몰래 당신에게 쓴 편지를 여사님이 발견했어요. 서진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여린의 방 문을 두드렸다. 여린아, 아줌마야.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문을 열자 여린은 침대 위에 웅크려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엄마가 왜 그런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난 그냥 아줌마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또 아프면 어떻게 할지 무서워서. 그래서 썼던 건데. 엄마가 보고 화내셨어요. 나한테 아줌마만 중요하냐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 곁에 앉아 조각난 편지를 모아 손에 쥐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아이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아줌마, 나 또 아프면 다시 도망가지 마요. 그 밤 임지우는 서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편지 내가 찢었어요.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내 아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해해요. 그 감정 저도 느껴봐 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아이를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린 같은 편이어야 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고개를 끄덕였다. 고루하고 무거운 밤이었지만 그 안엔 명확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여인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지는 관계의 구조. 그것은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했지만 분명히 진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진은 하나의 결심을 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녀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맑은 아침, 강가 저택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서진은 예린의 방에서 아이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었다. 여린은 평온하게 자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서진은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임지우 여사와 나눈 대화가 맴돌고 있었다. 그날의 진심 어린 대화는 짧았지만 서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린 같은 편이어야 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그 같은 편이라는 말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임지우 여사가 커다란 유리병을 들고 서 있었다. 아이 머리맡에 두려고 라벤더 향이 잠을 더 깊게 만들어 준다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다. 감사합니다. 예린이가 향에 민감해서 좋아할 거예요. 지우는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직도 저 아이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엄마라는 이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할 뿐이에요. 지우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려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예린이와 쇼핑몰에 가보려고 해요. 겨울 옷도 좀 사고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혹시 함께 가줄 수 있을까요? 서진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처음으로 임지우 여사가 먼저 함께 하자고 말한 것이었다. 그럼 예린이도 좋아할 거예요.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두 사람. 그것은 서진에게도 지우에게도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다. 주말,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볐다. 예린은 마치 세상이 온통 자신을 위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지우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진은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엄마, 이거 어때? 아줌마, 이 옷 나한테 어울려. 예린은 번갈아가며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 사람이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서진은 문득 그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말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가족일지도 모른다. 점심시간이 되어 셋은 쇼핑몰 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다. 예린은 스파게티를 입 가득 물고 장난을 쳤고, 지우는 손수 물티슈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강승연.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오빠.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진아, 혹시 다음 주 일정 조정 가능해? 병원 쪽에서 장기 기증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내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서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병원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출발점임을 알고 있었다. 알겠어요. 일단 스케줄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증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내 병원에서 사례 발표를 요청해서. 예린이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오겠죠.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가 오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줄 거예요. 이 모든 게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린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조용한 차 안에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진 씨. 네, 러사님. 혹시 이 집에서의 역할을 더 길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린이 곁에 계속 있어 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확답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만 오늘 당신이 이 가족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 놀람, 감사,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감정은 단 하나였다. 희망.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 집에서 이 아이와 함께 그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의 하늘은 어느덧 겨울의 기운을 품기 시작했다. 찬바람이 저택의 정원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무심히 떨어졌다. 집 안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서진은 여느 때와 같이 예린의 아침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는 요즘 들어 눈에 띄게 밝아졌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런 예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병원에서 열리는 장기 기증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과거와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된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이 병원 복도에 앉아 피로감에 지친 채 잠들었던 모습을 떠올렸다. 동생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겨우 입학한 대학도 휴학했던 그 시절. 그리고 우연히 장기 기증자 등록 봉사 부스에서 마주친 의료진과의 만남. 그때의 작은 선택이 지금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세미나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의료진, 기증자 가족, 그리고 기증자 당사자. 그녀가 연단에 오르자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다. 순간 긴장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예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생후 6개월 백혈병 진단, 혈액형이 맞지 않아 고통받던 그 시절,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조직이 일치한 공여자로서 선택된 과정까지. 객석은 조용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당시엔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우연히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단에서 내려온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졌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또 다른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같았다. 병원을 나서려던 순간 낯익은 인물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강승현이었다. 병원 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예전부터 서진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조용한 후원자였다. 잘했어, 서진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거야. 오빠, 나 좀 떨렸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승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실 나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어. 병원 측에서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 한학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너 같은 경험자가 멘토로 함께 해주면 어떨까 해.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 서진은 망설였다. 그 제안은 의미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고민해 볼게. 하지만 예린이에게 먼저 말해야 해. 물론이지. 집에 돌아온 서진은 지우와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병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멘토를 제안받았어요.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거 해보는 게 어때요? 괜찮을까요? 예린이도 언젠가 세상을 향해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걷는 건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가 저택에서 특별한 저녁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우가 직접 요리를 하고 도륜이 와인을 골랐으며 예린은 색종이로 만든 장식을 식탁에 붙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도륜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이, 아니, 내 사람이 된 걸 기념하는 날이죠.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도륜을 바라보았다. 내 사람이라니.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예린이 가족으로서 진짜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예린이 팔을 번쩍 들며 외쳤다. 가족 파이팅. 그 순간 서진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단어 가족이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그 밤 모두가 잠든 후 지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것은 그녀가 임신 중 남편 도륜에게 보내지 못했던 편지였다. 당신과 나는 언젠가 어긋났지만 예린이라는 기적 덕분에 다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생각했다. 과연 이 평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 지속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초겨울의 서울은 흐린 하늘과 함께 묘한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강가 저택에도 차분한 평화가 내려앉은 듯 보였다. 그러나 평화란 언제나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는 곧 알게 되었다. 서진이 병원 프로그램 멘토로 첫 수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다.
블랙 정장의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차에서 내린 인물은 도륜과 서진이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지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갔다. 키가 크고 도도한 인상, 세련된 외모의 여성은 도륜의 과거 연인이자 오래전 파혼했던 낙혼자 박서영이었다. 서진은 마침 현관 근처에서 예린의 의투를 정리하고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서령의 존재는 그녀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밀려온 파도와 같았다. 더욱이 지우의 표정은 놀람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굳어 있었고 도륜의 이름을 들었을 때 잠시 주저하는 기색마저 보였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우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물었다.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은퇴하시고 회사 일을 맡으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도륜 씨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가 다시 가족으로 합쳐졌다고. 서진은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서령은 그녀를 알아보며 말을 걸었다. 혹시 이분이 그 유명한 예린이의 도우미시죠? 그 말에 지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췄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서령은 날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시네요. 그 짧은 만남 이후 서령은 자주 강가 저택 주변의 모습을 드러냈다. 공식적으로는 도륜과의 사업적 재해 때문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그녀의 목적이 단지 비즈니스는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륜이 서재에서 혼자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서령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놀랐지만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네요. 더 차분하고 어른스러워졌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죠. 도륜은 딱딱한 말투로 답했다. 우리가 파혼한 후 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당신도 많이 아팠던 것 같더라. 서진이라는 사람을 통해 겨우 숨을 쉬게 됐다면서. 그건 예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고 서진은 그 열쇠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서진 씨가 당신 삶의 일부가 된 건 예린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요? 그 질문에 도륜은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운 그 순간 서령은 조용히 일어났다. 혹시 당신 마음이 아직도 흔들린다면 나 기다릴게요. 그건 예전과 다르게 진심이야.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그 밤 이후 도륜은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떠난 과거는 그저 과거가 아니었다. 이제는 현재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예린의 유치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참여 수업이었고 도륜과 서진 그리고 지우는 함께 예린과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영이 예린의 담임 선생님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영 씨, 여긴 네. 도륜이 당황해하며 물었다. 아, 오늘 조카가 여기 다녀서요. 마침 들른 김에 예린이도 보고 싶었죠. 지우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고 서진은 눈치를 보며 예린에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령은 본격적으로 도륜과의 접촉을 늘려갔다. 회사 미팅, 투자 관련 회의, 그리고 때로는 예린과의 우연한 마주침까지. 지우는 점점 불안해졌고 서진 역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혹시 이 집에 있는 게 민폐가 되는 걸까?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그 집에서 언니만큼 예린을 사랑해주는 사람 없잖아. 그건 도륜 씨도 알 거야. 흔들리지 마. 하지만 흔들린 것은 서진만이 아니었다. 지우 역시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도륜에게 물었다. 만약 서랑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도륜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너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지우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다. 서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예린이 있는 놀이터에서 우연을 가장해 서진에게 다가왔다. 서진 씨,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물러나면 모두가 편해질 거예요. 지우 씨도, 도린 씨도, 그리고 예린이도.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예린이는 제가 물러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아이는 어른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그 아이의 곁을 지키는 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서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결과를. 그날 밤 서진은 예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예린아, 아줌마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화롭던 일상에 다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은 선택과 감정, 그리고 용기의 문제였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고 지나가던 어느 늦은 오후, 강가 저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류는 회사 미팅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서진은 예린을 데리고 책을 읽으며 억지로라도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도륜이 돌아오기 무섭게 서지우는 식탁에 앉은 가족들 앞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오늘 서령 씨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도류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서진 씨가 예린 곁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아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도린 씨 생각은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도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곧 망설임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진에게 깊은 상처였다.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이 집에 있는 게 더 이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언니, 포기하는 거야. 미연의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니, 물러나는 거야. 이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끓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조용히 사직서를 준비했고 도륜에게 그것을 건넸다. 그는 서류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녀에 대한 이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망설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진 씨, 도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떠나는 건가요?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더 머무는 건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예린이에게도. 도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당신을 저는 놓치기 싫은데요.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말을 너무 늦게 하셨어요. 그날 밤 예린은 서진의 방으로 들어왔다. 작은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다. 아줌마, 이거 썼어요.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 연필로. 서진은 편지를 열었다.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런 아줌마, 가지 마세요. 아줌마 없으면 예린이 아파요. 꿈에서도 울어요.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거 싫어요. 우리 셋이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요. 약속했어요. 서진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아이를 꼭 안았다. 미안해, 예린아. 아줌마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이면 짐을 들고 저택을 떠날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 대문 앞에 서령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도륜과의 약속도 없이
스스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서진을 마주보며 말했다. 짐을 싸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이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 순간 계단을 내려오던 도륜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조용히 내려와 서진 옆에 섰다. 서령씨, 이제 그만하세요. 서령은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내 과거의 일부예요. 고마웠지만 이제 나는 지금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니? 이 여자 말인가요? 이 여자가 당신의 가족보다 중요해요? 중요한 건 예린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준 사람이 누군지 나는 매일 보며 배워왔어요. 서령은 고개를 젖혔다. 당신, 결국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거군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서령은 웃었다. 그것은 체념 섞인 웃음이었다. 좋아요. 다 이렇네요. 당신도, 투자도. 하지만 이건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 많은 걸 잃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저택을 떠났다. 이번엔 정말로 되돌아오지 않을 듯한 뒷모습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여전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도륜의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밤 도륜은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남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나도, 예린이도 당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린 이미 견뎌냈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서진은 예린의 편지를 다시 꺼내어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저도 도망가지 않을게요. 결국 선택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3월의 서울,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남아 있었지만 거리는 어느새 봄의 향기로 가득했다. 강가 저택의 정원에는 수선화와 튤립이 고개를 내밀었고 햇살은 유리창을 통해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린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이제 망설임도 슬픔도 없었다. 도륜과의 대화 이후 그녀는 다시 이 집에 남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예린의 인생의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으로. 예린이 계단을 내려오며 밝게 인사했다. 아줌마, 오늘은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어요. 아줌마도 올 거죠?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예린아. 오늘 제일 예쁘게 발표할 준비됐어. 응, 엄마랑 아빠도 올 거야. 그때 서지연이 거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엄마가 제일 앞자리에서 응원할 거야. 예린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다. 서지연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이제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다. 물론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진과 서지연은 서로를 엄마의 동반자이자 예린을 위한 한 팀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식사 후 도륜은 가족에게 발표회 이후 저녁 식사 초대를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이 외식하자. 오랜만에 셋이 아니라 넷이서. 서지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좋아요. 예린이 오늘 주인공니까 축하해줘라죠. 그날 유치원 발표회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예린은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동화를 낭독했고 부모들과 서진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네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다. 예린은 신이 나서 발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어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도륜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 함께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서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여행이요? 응, 제주도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해. 예린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고. 우리 셋이, 아니, 넷이서. 서진은 눈을 피했다. 저는 서지연이 먼저 말을 끊었다. 같이 가요. 서진 씨,
이제는 당신이 우리 가족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인정해요. 서진은 서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제주도에서의 여행은 예린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예린은 소리쳤다. 엄마, 아빠, 아줌마, 다 같이 찍어. 그 사진은 네 사람의 미소를 담고 있었다. 억지 웃음도 위장된 포즈도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난 가족의 순간이었다. 여행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온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진은 나간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며 자신이 느낀 사랑과 상처, 그리고 회복의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낮에는 여전히 예린의 곁을 지키며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펼쳤다. 서지연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고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도류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장학재단 활동을 본격화했다. 해인재단은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꿈을 접어야 했던 젊은이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장학생은 바로 서진이었다. 그리고 예린은 매일 조금 더 자라났다. 그녀는 여전히 별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고 매일 밤 그걸 만지며 소원을 빌었다. 아줌마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어느 날 밤 예린이 잠들기 전 속삭였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나, 예린아,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계절은 또 한 번 바뀌고 있었다. 겨울의 그늘은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강가 저택의 정원에는 새싹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도류는 서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을 거죠?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제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도류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로, 존중으로, 용기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집에서의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되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타인의 삶을 구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이어준다는 것. 서진은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밤하늘엔 예린의 목걸이에 새겨진 별처럼 반짝이는 희망이 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헌신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 여러 마음이 함께한 변화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